네, 이제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 준비해야 하는 전략 세워야 하는 오후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현재 어떤 이슈가 일생을 주도하고 있는지 주요 체크리스트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후장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을지 시장에서 상승의 반전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한데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요. 코스피에서 3천억 건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더 많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장 초반부터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서 그 점 역시 부담이고요. 주말 사이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4.8%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우리 시장에는 수급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FOMC에선 다음 주 동결에 대한 기대가 96%가 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65%에서 75%까지 점치고 있는 상황 역시 시장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까지 새해 시작하고 나서 증시 상승률은 기분 좋은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지금은 우리에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매수세, 그 터닝 포인트가 이번 주에 있을 CPI, PPI 발표일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있을 트럼프 당선인의 본격적인 취임 이후인지 오늘 그 시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전주인데요. 지난주부터 그 상승 흐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테마입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과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맺자 시장에선 그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는 16일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간담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그 방향과 영향, 매수 시점과 그 종목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감도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3월에 있을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는 한편 아직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2월 계엄 이후에 원전의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오진 않을까라는 걱정감도 한편에는 남아 있습니다. 원전주 계속해서 매수 이어가도 가능한 건지 오늘 그 점검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죠. 마지막 체크리스트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빅테크 그 수장들이 우주항공 발사체에 대해서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 X에 대한 발사를 한국 시간 기준 1월 16일 오전 7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업자 역시 발사를 한국인 기준 13일 오늘 저녁에 예측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의 우주항공 그 정책도 궁금한데요. 지난번 1기 당시에는 24년 만에 우주항공 수행을 다시 한번 신설한 전력이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우주항공 관련주의 수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과연 국내 우주항공 관련 종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 매수 시점과 종목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 오후장 디펜스에서 함께 해보시죠. 네, 뭐 점심 식사도 안 했는데 뭐 벌써 오후장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미리미리 해야죠, 미리미리. 점심이 아니라 준비를. 자, 그래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의 최현덕 매니저 네, 두 분과 함께 또 머리를 맞대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이 시장이 조정받으면 항상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막연한. 실체가 모호한데 일단 미국의 주말 내용은 앞서 다 다뤄봤지만 뭐 저렇게까지 고용이 좋다는데 경제 잘 된다는데 뭐 차익 매물 정도로 일단 보이는데 문제는 산불 얘기가 있죠. 국내 이제 이 기사 내용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화재로 보험시장 붕괴 초읽기 사상 최악의 손실. 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기사. 이거 보면 이제 그러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좀 팔아요.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반갑지는 않죠. 그다음에 상승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 미국 경제가 견조한 데다가 만약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유가가 올해 뭐 $60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77를 넘었어요. 뭐 WTI 기준이니까 지금 뭐 두바이라든지 뭐 브렌트는 더 높다는 얘기, 거의 $80에 육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부담일 수밖에 없죠. 전통적으로 최근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주식시장 분석할 때 교육 조건이라는 거 많이 얘기했는데 원화가 약세로 간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유가가 이렇게 또 폭등하는 건 또 전혀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수입 물가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율도 약한데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는 것
여러 가지 원가의 상승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제 수익률의 상승이 뭐 5%는 넘지 못할 거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좀 얘기하기보다는 그 레벨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저도 그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어쨌든 미국처럼 단기적으로 밸류가 부담되는 시장에서 국채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일방적인 강세는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1월 들어서 우리 시장에 1조 넘게 샀던 외국인들도 뭐 오늘은 조금 전방위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수입도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모습이죠. 자, 지난주까지 연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원화채, 뭐 채권이죠, 국채. 그거는 아마 이번 주 이제 1월 금통일을 보고 선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한국의 특수 상황 때문에 뭐 일단은 성장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나 했는데 주말 복병 만났어요. 미국에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와, 한미 금리 격차가 저렇게 또 벌어지는데 금리 인하하겠나? 환율도 오르는데 금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일부는 차익을 파는 것 같은데 네. 뭐 그게 외국인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들도 생각은 많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오후에도 외국인들이 또 막 부어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당장 오후에 뭐 돌아설지 아니면 내일 돌아설지 그거를 그 시기를 뭐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 보시면 뭐 금리도 올랐고 달러가 또 더 올랐고 이게 만약에 그냥 차트만 보는 분들이라면은 뭐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뭐 더 간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환율이나 이제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건데 사실 뭐 산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고용 지표 영향이 가장 크다 보고 있고 이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민간 고용은 뭐 예상대로 둔화가 됐는데 노동부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가 좀 뜨겁게 나오다 보니까는 네. 금리가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봤을 때 지금 그 소매업 관련 쪽에서 고용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떤 추수감사절 때문에 약간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저는 이제 그 내일 밤에 우리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요것도 지금 둔화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물가도 안 잡히는데 고용까지 뜨거우니까는 이 금리가 한 번 더 올랐던 건데. 단 말이에요. 고용이 그때 뭐 그쵸. 샌드 메이저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낮아 있었는데 우와 뚜껑 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민간도 이번 주에도 네. PPI, CPI가 낮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이전보다는 또 좀 낮아지지 않겠나. 근데 그보다 뛰면은 또 이게 약간 뛰면 또 문제가 되죠. 조금 네. 시장이 화들짝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잠깐 이 노동부에서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좀 높게 나온 건데 결국 내일과 내일 모레 PPI, CPI만 다시 또 예상대로만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고용이 좀 뛰었던 부분은 이 추수감사절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항상 트럼프 1기 때도 항상 관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취임식 때까지 막 올라가다가 취임식 이후로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봤을 때 결국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트럼프 취임식인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고점을 만들 확률이 크고요. 특히나 지금 이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원달러 봤을 때 달러 인덱스는 정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넘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이 환율 자체가 어떤 정치적 리스크도 포함되면서 좀 올라온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정고점을 넘어갔지만은 원달러는 아직 안 넘어가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주에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 매도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인도 약간 막 집중적으로 쏟아붓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여기서 막 매도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 지표만 보면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뭐 매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주 안에는 순매수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한번 보고 있고 또 네. 그렇게 기대도 좀 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환율은 12.3 계엄 사태 때 스파이크를 친 게 1,486원 스파이크를 쳤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와 1,500원도 열어야 되나?
1,500원은 굉장히 두터운 허들입니다. 거기 뚫기 쉽지 않아요. 모든 수급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1,500원을 확 뚫지 않으면 환율은 어느 정도 지금 오른다고 해도 크게 리스크 막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인들은 그냥 기계적이죠. 원화가 약세가 돼서 환율이 오르면 그냥 팔아요. 파는데 골고루 파긴 하는데 막 쓰고 다니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3,600억 정도 지금 순매도인데 현재 시가 SK 하이닉스가 한 300억, 뭐 삼성전자 200억,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런 거 한 200억씩, 현대차 100억 좀 미만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3천억이 된 건데 그동안 좀 연초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금 팔고 다시 기다렸다가 또 사고 얘들 이 외국인들도 롤링을 하니까 그죠?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선물 15분 차트인데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미결제 약정의 7천 계약 이상의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디 무슨 뭔데? 미결제 약정,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지금 7천 개가 넘게 급증하고 코스피 있습니다. 선물인가요? 지금 이 선물 차트인데 15분 차트인데 이게 지금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규 포지션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비교적 힘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이 밑에 괴리율이거든요. 현선물 괴리율인데 현선물 괴리율이 0.5로 올라오면서 지금 인덱스 매도가 대거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인덱스 매도, 프로그램 매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프로그램 매도의 전반적인 압박이 얼마나 커질 거냐가 결국 관건이죠. 그래서 네. 이 압력이 오후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고 근데 대부분 외국인들의 이런 공격적인 포지션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율의 움직임이나 금리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면 네. 종가 부근은 대부분 아마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낙폭을 조금 줄일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최근의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이 괴리를 만들어서 소위 인덱스의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이 강하다면 개별 종목은 살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판단하는 데 핵심 포인트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나 더 나오느냐 여부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아마 2시 이후로 넘어가면서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별 종목의 초강세가 이어진다면 최근 이 시장의 흐름이 죽은 것은 아니다.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걸 시장을 좀 버티는 투자 심리의 한쪽은 기대감은 오늘 뭐 죄송합니다. 전선 전력 쪽은 뭐 이게 뭐 리얼리티는 잘 모르겠고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원전 뭐 미국의 에너지 문제도 사실 우리하고 또 맞닿아 있죠. 네. 원전을 좀 가보면 일단 원전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잘 올라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시장력을 봤을 때 지금 사실 뭐 원전이든 바이오든 뭐 지금 그 테크도 그렇고요. 사실 모멘텀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좀 풀리면은 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그 종목 설명을 드리면서 뭐 두산 에너리티, BHI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지금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장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두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원전 관련이 올라가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가 체코 원전 작년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말이 많았던 게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딴짓 걸고 있다 보니까는 체코 쪽에서도 이거를 이제 확실히 좀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문제가 풀렸던 건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풀린 거고 그 풀린 거를 떠나서 이 합의 명시가 된 게 뭐냐면은 일단 체코 원전은 이제 그 어떤 웨스팅하우스 협의해서 절대 그 다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거고 유럽 쪽은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같이 네, 팔자. 유럽은 같이 들어가자라는 건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미국에서 좀 배운 거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원천 기술이나 이런 거 갖고 좀 계속 문제가 돼 있었던 건데 네. 미국이 설계는 어쨌든 앞서 있다 보니까는 뭐 같이 좀 가면 더 좋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공 능력이 거의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보궐원전 같은 경우도 계속 좀 딜레이되고 또 지금 딜레이된 원전도 있는데 시공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 시공만큼은 한국과 협조하자 이런 게 작년 가을부터 있던 건데 그런 것도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공동 진출을 함으로써
웨이스팅 하우스가 단독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원전 지정하면 옆에 부속 건물하고 원전 자체에 타워도 올라가야 되고 이게 특수한 타워잖아요. 네. 뭐 콘크리트 두께만 해도 뭐 몇 미터씩 되고 하던데.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년 계약으로 할 정도로 네. 뭐 일단 뭐 선정까지 10년, 또 짓는 게 한 15년, 운영만 60년 해가지고 거의 한 100년 넘다고 하는 거니까는 한 군데 뚫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 어떤 그 수익성 자체가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단 그 정말 좀 되기만 한다면 그렇죠. 뭐 대단하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숟가락을 올려놔서 뭐 좋잖아요. 뭐 시간이 이 모든 대형 그 플랜트들은 시간이 곧 돈이니까 시간 끌어놓으면은 손해가 나고 급한 거는 우리 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다 걸어놓고 같이 좀 나눠 먹읍시다. 네. 그 유럽 쪽은 같이 먹고 중동은 니네가 다 먹고 이거 아닌가? 중동은 이제 우리가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동은 한국 독자 진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중동 가는 거는 이제 다 알아서 하라라는 거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공동 진출해서 시공은 한국이 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체코를 또 뚫었긴 뚫었지만 네. 계속해서 유럽이나 이쪽에서 뚫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짓는 순간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위력이 없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미국과 싸우는데 미국 쪽으로 갈 가능성도 큰 부분이고 그러니까는 미국과 협력했을 때 가장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좀 우리가 될 수 있다. 네. 다만 이게 뭐 그냥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우리도 뭔가 많이 줬을 텐데 그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어떤 손익 계산을 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고요. 수익성이야 일부 좀 뭐 깎인다고 예상 각오는 해야겠죠. 많이 깎이겠죠. 네. 어쨌든 나눠 먹는 거니까는. 근데 미국과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높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원전, 방산 상당히 그러니까 고비용이 아니라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수입을 하는 우리는 수출하는 입장이고 기술이 됐건 뭐 시설의 설비에 뭐가 됐던 그러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팩토링 돈이 우리가 좀 없는데 그래서 보통 끼는 게 이제 이 금융을 같이 끼워줘서 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수출입은행이 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금리가 민감한 거는 분명히 있을 거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받는 입장 또 론 해주는 입장도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정책이 지금 막 이게 우주 뭐 소란스럽다 보니까 수출입은행이 확 밀어주기가 조금 모호해서 방산이나 아니면 원전 쪽이 좀 그래서 목에 걸리는 게 있나? 있겠죠. 근데 뭐 아무래도 동구권이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지금 뭐 체코, 폴란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국가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체코는 지금 우리랑 1인당 GDP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뭐 물론 인구수가 작아서 전체 GDP 규모로 보면 차이가 있지만 인당 GDP로는 체코는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고 네. 나름 제조업이 강점인 국가입니다. 뭐 자동차도 뭐 스코다를 포함한 많은 걸 만들고 있고요. 폴란드 뭐 최근에 경제 성장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공장들이 거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브로츠와프 같은 지역에는 뭐 한인타운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미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으로의 추가적인 전력 수주는 아무래도 유럽도 미국처럼 뭔가 제조업 독립을 생각한다면 네. 이쪽을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뭐 먹폭하면 러시아가 가스관 잠가버린다 그러고 에너지 문제가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비싼 지역에 뭐 이미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 만들어 봐야 네. 그쪽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드니까 추가적으로 유럽은 다 그리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동구권 쪽에 비교적 싸게 만들어서 이것을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뭐 싸게 먹힌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수출입은행의 강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계약도 지금 당장 무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이유도 지역별로 봤을 때는 원전을 지는 데 있어서는 뭐 여전히 좀 찬반이 많은 상황이니까 네. 저는 뭐 금융이 지금 당장 지원되지 않아도 이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문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과 우리가 서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수익성 부분만 잘 조율해서 좋은 계약을 이끌어낸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을 잘 타면 되는 거예요. 잘 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우리 정치가 네. 전 정부가 이제 탈원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친원전으로 가다가 네. 지금 어떤 정책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또 그게 악재가 된 건데 네. 16일 날 또 이 에너지 기본정책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해서 네. 이 탈원전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탈원전이라는 게 뭐 독일을 시작을 해서 유럽부터 했던 건데 네.
지금 이 AI 시대로 들어갔다 보니까는 유럽이 거의 모든 국가가 지금 이제 친원조로 바뀌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아니면 예전에 러시아에서 그 어디죠? 체르노빌. 체르노빌.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사고들 때문에 네. 그래도 방패장이라고 방사물 폐기장을 같이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논란이 돼서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 그러다가 이게 정권의 색채 때문에 다시 원전. 그럼 또 정권 바뀌면 또 탈원전? 이렇게 될까봐 지금 산업이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건 정치적인 아니라는 문제인 건데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원전 같은 경우도 그런 사고 때문에 원래 그 좀 친환경으로 분류가 안 됐던 건데 네네네. 이번 어떤 러시아 전쟁 이후에는 지금 유럽에서도 그게 친환경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는 뭐 청정에너지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계속 청정에너지에서 태양광하고 이 풍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전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도 거의 좀 돌아서는 분위기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 AI 시대를 맞아서 점점 더 지금 부족한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제가 볼 때 16일 날도 좀 회의가 진행될 것 같고 이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기 시작한다면은 우리 종목들도 확 들어질 것 같은데 이미 야당에서도 지금 이 AI 시대에 있어서 에너지가 부족한 거를 많이 느끼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 정치권에서도 이 친원전 쪽으로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최현대 매니저한테 하나만 더 부가적으로 물어볼게요. 방산하고 원전하고 이것도 연관성이 아까 했던 이 팩터링 수출입 금융 그게 이제 한때는 왜 우리가 돈도 주고 뭐 다 지어주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이걸 좀 바꾸면은 차를 살 때도 우리가 현금으로 한 몫에 다 주고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금융을 끼잖아요. 할부 아니면 릴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방산 쪽을 같이 본다면은 뭐 좀 이따 이제 최현대 매니저 다른 코너 갈 때 우리 또 스페이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우주 방산은 또 한꺼번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네. 4분기 실적신 들어가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제일 잘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로템? 네. 철도? 철도부터 이제 그 철도도 이게 또 태음까지 있으니까. 네,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해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 예. 철도도 결국엔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를 분명히 꺼내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철도랑 것도 물론 네. 다르겠지만. 어쨌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탱크 이게 어떤 육지 부분에서 좀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산주 쪽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잘 가고도 있고 네, 오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나름 강해요. 예,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좀 차익 관점 봐야겠지만은 내려왔을 때는 좀 편안하게 좀 매수 관점 보셔도 괜찮을 그런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과 비교했을 때는 원전은 아직 주가가 올라간 게 없으니까는 그렇죠. 좀 편안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섹터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이라고 너무 딱 국한지을 게 아니라 에너지, 네. 전체적인 에너지 산업의 이제 원자력 발전. 그게 원자력이 뭐 분해만 되는 게 아니라 핵 융합도 사실은 통틀어서 우리가 네.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봐야지. 원전 그럼 뭐 어떤 기업 딱 뭐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구분을 좀 하자. 네. 자, 36분이니까 최현대 매니저는 또 기업 선택이 있으니까 네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잖아요. 네. 나중에 또 뵙도록 내일 또 뵙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희 회사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자 지금 했던 얘기 있잖아요. 뭐 방산 쪽 우주로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방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면 방산의 올해부터 핵심은 저는 뭐 다른 거 없다. 네. 방위비 증가가 정말로 될 것이냐. 어. 그러니까 트럼프 방위 분담. 2.0 시대에 정말로 각 지역에서 방위가 뭐 트럼프 지금 당선이 얘기하는 대로 5%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2%도 안 되는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에도. 근데 이런 국가들이 다 3%를 올리면 유럽 전체가 3%를 올렸을 때는 지금 동구권이 사고 있는 금액과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독일 이런 쪽이 늘렸을 때 뭐 독일은 스스로 생산해낼 능력이 있지만 중요한 건 만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레오파드 전차를 수리할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70대 어르신들을 다시 모셔서 레오파드 전차를 수리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랜 평화 속에 그들의 제조 시스템이 일정 부분은 좀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 방위가 늘면 한국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점은 첫 번째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각 지역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릴까는 관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늘어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지역을 좀 가리지 않고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주항공도 지금 미국 정도가 지금 개별 기업들, 민간 기업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지 네. 나머지는 전부 국가 주도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주도는 어쨌든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민간 기업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 정도를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엔진이라든지 뭐 관련된 발사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 또 그 안에 뭐 아주 큰 부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작은 부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 계속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보신다면 미국 기업 우선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만 국내에선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네, 봐야 될 화면에 것 나오고 같고요.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차원을 떠나서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우주항공 쪽으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 결국 통신이랑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궤도 위성을 포함한 이쪽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우주항공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저 멀리 뭐 화성까지 꼭 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궤도 위성의 그 통신망을 연결을 해서 향후 6G로 나가는 그 방향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뭐 종목의 선택의 폭은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럼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네.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뭐 6G를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통신주들까지도 좀 더 영역을 넓혀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도 나중에 한번 또 봐야 되겠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업은 찾아보면 그 깊이가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지금까지 또 오후장 디펜스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